네, 오늘부터 정기국회 100일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각종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470조의 슈퍼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상당히 큽니다. 역시 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100일을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으로 만들자고 밝혔는데요. 과연 협치가 가능할까요? 정치권 소식과 함께 사회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첫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께.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모두 발언에 적폐청산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토요일에. 그리고 오늘 예상대로 이걸로 지금 여야가 한번 붙었거든요. 네.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야당 쪽,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국민들이 이제 과거의 적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이제 피곤해하지 않을까? 적폐 예. 피곤증이 좀 생겨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적폐 과거를 정리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미래에 뭔가를 하는 프레임을 좀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적폐 청산은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적폐 청산을 지금 포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하다못해 지금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누적돼 있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회적 혁신이나 개혁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충돌하는 지점에 서로 간의 정치적 공방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말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각 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TF를 구성해서 뭔가 부처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마무리하고 현 정부에 있어서 적폐 문제만 부각되기보다는 경제 문제라든가 예. 민생을 챙기는 문제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현 정부도 좀 넘어가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경제 실패로 궁지에 몰리니까 적폐청산을 또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적폐라고 하는 말에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금 알레르기가 있다고도 볼 수 네. 있죠. 계속해서 물론 이 적폐라고 하는 말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적폐 청산이 현 정부의 소임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래도 혹시 적폐 청산에 대한 드라이브를 좀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어쨌든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예상과 달리 또 적폐 청산에 드라이브를 걸었단 말이죠. 그것이 의회의 어떤 의표를 찔렸다고도 볼 수 있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강하게 그렇게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근데 그럼 왜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적폐 청산을 다시 얘기하고 나오느냐? 예. 이 얘기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적폐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가 말이죠. 민주당 그 최고 의원 회의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법원의 수사 방해 행위를 엄중 경고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법농단에 대해서 국정조사까지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번에 들은 것이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한 영장 기각률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약 90% 정도가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가지고 지난 6월부터 이제 수사를 해왔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는 약 90%에 가까운 수치가 기각이 됐다. 거꾸로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수사 방해 행위로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법부에 대해서는 좀 강한 어조로 지금 워딩을 쓴 거거든요. 보통 사법부의 독립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서는 좀 워딩을 좀 약화시키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와 청와대가 교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 사법 적폐라든가 곳곳에 있는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공생 경제라든지 한반도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적폐 청산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평론가님 생각도 네,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그러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네. 재판거래과 관련해서 지금 영장 기각하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들을 재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걸 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어느 법조인을 붙잡고 물어봐도 이렇게 영장 기각 사유가 말이 안 되는 걸 영장을 기각하는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들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거북한 거는 앞으로 안 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있었던 양승태 코드에 기여했던 사람들도 우리는 그냥 다 덮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의지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헌재에서 일부 위헌이라든가 위헌 판결 받은 것,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부 위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왔잖아요. 네. 재판 결과가 그런 것처럼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있었을 때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하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예. 그때의 문제를 그냥 다 덮고 이제는 넘어가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땐 국민도 용납하지 못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법조계에 몸을 담고 계신 분으로서 네. 이 법원에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판사 혹은 판사와 관련된 사람들 이에 대한 재판 영장은 다 기각을 한단 말이죠. 네. 이것에 대해서 일단 변호사로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 아닙니까? 10,000명 앞에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인 앞에 평등해야 네. 되는데 지금 10,000명 앞에만 평등한 것이 아닌가. 법조 뭐 한 3,000명 됩니다만 판사님들. 물론 그중에서도 대다수의 판사는 아주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법 적폐를 일으킨 분들은 한 몇백 명, 많게는 뭐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쩌면 또 몇십 명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사법부의 어떤 불신을 크게 강화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그 소위코 외양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법원 행정처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기가 예. 좀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을 도려내야만, 썩은 살을 도려내야만 완벽하게 새살이 돋아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 취임할 때에도 그런 어떤 걸 기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와 같이 태보적인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확실하게 방향을 좀 사법적폐를 청산하는 쪽으로 법원에서도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영장 발부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암묵적으로 말을 해왔기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이 적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을 쳐다보면서 줄서기를 하고 그 대법원장의 의중을 미리 파악해서 영장변환 판사든 아니면은 판사들이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킨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시켜서도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이렇게 영장이 기각되고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적폐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대법원이나 아니면 판사들이 해왔던 그 관행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과거에 자신들이 한 행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조직 보호 논리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데 대다수의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들께서 좀 관심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법 적폐 부분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고요. 이슈 넘기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신임 당대표 손학규 대표가 지금 선출이 됐습니다.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첫 번째 과제로 당내 화학적 결합을 뽑았거든요.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번에 최고위원 되신 분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예.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사실은 지금 이른바 안철수계하고 유승민계가 많이 감정의 골이 벌어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서 손학규 이제 신임 대표 쪽에 안심이 실렸다고 하는 논란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손학규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은 당내 화학적 결합을 하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의 화학적 결합이 안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누구 개라고 하는 일종의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네. 그럼 손학규 지금 신임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은 뭐겠습니까? 정치에서 내가 대선에 있어서 욕심을 내려놓고 네.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 개헌 얘기하고 선거구 재개편 얘기하고 민생을 위해서 민생 관련돼 있는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당 지지율이 올라가면 예. 그러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 부분도 해결될 것이다. 이제 당분간 그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득표율을 보면 손학규 대표가 27%, 네. 그렇죠.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반올림해서 23%, 예. 이준석 19% 이렇게 지금 표에 나오는데요. 하태경,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른정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네. 국민의당 출신은 지금 손학규 당대표고, 근데 저 산술적으로만 저 2위, 3위의 득표를 합쳐보면 40%가 넘고, 그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참 쉽지 않을 거다 앞으로 끌고 가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이제 당 대표는 그래도 경륜의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10분 발휘해서 그야말로 당의 화합적 결합을 이제 이뤄내야 되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영호남의 통합, 예. 그 다음에 또 보수와 진보의 통합 이런 얘기도 했고 직접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결국 국민의당 출신과 그 다음에 바른정당 출신의 통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제 그 바른미래당의 가장 핵심은 과제는 그러니까 통합입니다. 예. 이 통합을 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또 개혁하고 그다음에 또 양당제, 거대 양당제의 폐해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은 참 좋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그 손학규 대표가 얘기한 걸 보면 당대표 수락 연설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연구하고 역시 경륜의 정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라도 당의 화학적 결합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은 쉽지만은 않은 문제지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손학규 대표라면 일단은 이럴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대통령 나가는 것만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정하면 네. 그러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불출마만 얘기한다면. 네, 그것만 확실하게 욕심만 버린다면 그래서 국가에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한번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입이 정말 닳도록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아주 어제 센스 있게 골드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니 도대체 새 정치는 어디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아서 되겠느냐라고 비판하시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구호로서의 새 정치는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새 정치가 과연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대로 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예. 이른바 새 정치를 내걸고 반정치를 추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기존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뭔가 새 정치를 얘기했는데 도대체 안개화법이다. 안철수의 새 정치는 뭐냐? 이걸 끊임없이 지금 한 10년째 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은 어떤 정책으로 말하는 거에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국민한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정치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바로 새 정치고 자기들의 이른바 특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특권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모습들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치 싸움에 매몰되지 않는 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새 정치라고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드보이라고 해서 새 정치를 못할 건 아니다. 뭔가 이런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왜 하필이면 올드보이가 이렇게 귀환을 하는 건가? 왜 세대 교체에 실패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 많이 던지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저분들이 10년 전에 저분들이 50대 때 뭐 또 40대 때 이때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도 그런 50대나 40대가 나타나서 저분들만큼 과거 10년 전만큼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분들이 너무 영향력이 큰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세대를 키우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이 시대가 어쨌든 불렀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 어쨌든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하나의 그 소용돌이 전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하나의 혁명의 와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당을 추스리고 경륜 있게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올드보이가 낫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그 역할은 그러니까 과도기 아닙니까? 예. 과도기에 맞는 역할을 해서 그래서 신진 세대에게 물려주고 떠나는 역할
이것이 저분들에게 맡겨진 소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 시작이 이제 됐는데 사실 산적해 있습니다. 뭐 예산부터 해서 청문회도 있고 판문점 비준함 동의도 있고 이걸 과연 이 올드보이라는 분들 그래도 과거에 함께했던 그분들 이분들이 오면 좀 더 협치가 잘 될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게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정치 모습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정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 내 거 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안 해주면 그냥 단식하거나 아니면 보이콧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명분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빼앗는 정치인은 국민의 마음을 빼앗는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서 그 국민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산적한 법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올드보이 정도의 경륜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마음을 어떻게 빼앗을 건지는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당이 살아남아야 한다고는 하는 가치하고 예. 국민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가 이게 충돌하거나 이럴 때 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서 당을 선택하는 것들을 조금 더 내려놔 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자기들이 살아야 국민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갖다 놓고 당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다른 당하고 어떻게 얘기할지를 좀 같이 얘기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국민들한테도 지지율도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당이 살아가는 것인데 예.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은 당을 앞에다 놓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는 이른바 정치 공학이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선명하게 싸워야지 우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줄까? 이것만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올드보이는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명분 있게 같이 논쟁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와 병역 특례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